포에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포에니 전쟁 앞부분은 시칠리아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로마는 육지, 형 군대가 발달한 나라였고 카르타고는 바다, 형 군대가 발달한 나라. 근데 시칠리아에서 싸웠는데 초반에는 로마가 많이 이겼어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태리 반도에서 시칠리아 섬으로 넘어가는 것만 성공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했거든요. 육지에서는 잘 이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아그리젠토. 그곳이 기억나십니까? 지형이 어떠했는지? 저희가 세 군데의 신전을 봤어요. 네. 그 중에 셀리누테를 제외하고는 다 내륙이었어요. 네, 기억을 셀레누테는 하시나요? 바닷가, 맞아요. 그렇죠. 아그리젠토도 바다가 있긴 했으나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위전을 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시칠리아에 있는 3대 주요 도시가 메시나, 다 바닷가죠? 그렇죠. 시라쿠사, 마지막 한 군데가 팔레르모. 네. 그 3대 도시가 다 바닷가예요. 근데 메시나는 처음에 용병 집단들이 있는 거를 도와준다고 들어가서 뭐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됐고, 시라쿠사는 동맹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팔레르모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팔레르모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지도를 보면 여기가 팔레르모가 이쪽 부분에 있거든요. 네네. 서쪽 위쪽에 팔레르모가 있고요. 도시들이 대부분 바닷가에 있고 하다 보니 바닷가 도시들을 공략을 하지 않고는 카르타고한테 이길 수 없다고 로마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그동안 바다로 나갈 일이 없었던 거죠. 순서를 생각해보면 로마가 라틴,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시 있는 근처를 정복해 나갈 때는 다 농경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배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하고 관계가 있었던 국가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그리스 국가들을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식민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해상 무역을 지원해줘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로마가 동맹을 했고 로마가 좀 우위에 있는 동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옆에 붙어있는 식구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바다로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카르타고하고 붙으니까 해군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결정을 합니다. 바다로 나가자. 네. 네. 타렌툼이라는 곳이 굉장히 주요한 그리스 식민도시였고요. 여기서 주요 지원을 받아요. 여기가 남부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네. 그리스인들이 만든 도시국가들의 대장 도시였거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물론 나폴리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안 만들어 봤으니까. 처음 만들어 보는데 처음부터 어떤 배를 주로 만드느냐면 현대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항공모함이 저 당시엔 당연히 없었죠. 그냥 항공모함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큰 배를 만들었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카르타가 워낙에 바다에서 센 해양 국가였기 때문에 이기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5단층 갤리선이라는 거는 노를 젓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5단층이라는 건 5층으로 있다는 건데 이게 자료를 뒤지면서 재밌었던 게 둘로 나뉘어요. 3단으로 있고 맨 아랫단은 혼자서 노를 젓고요. 2층, 3층 위로 2층, 3층엔 두 명이서 노를 젓는 거를 5단층 갤리선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시오노나나미가 적어놓은 책을 보면은 진짜 5계층이었고 노가 5층으로 돼 있었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이 5이냐 정말 그렇죠. 5개 층이냐. 그렇죠. 인 노가 거죠? 5개냐 노를 젓는 사람이 5명이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5단층 아래는 3단층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서 노를 젓는다. 5단층 갤리선이라는 것은 5명이 노를 젓는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 젓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타는 사람도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배 하나에 타는 사람이 거의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120척을 진수해요. 바다에 나가본 적도 없는 애들이. 돈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큰 배를 120척을 진수했는데 왜 120이었을까? 카르타고보다 정확하십니다. 카르타고가 갖고 있었던
5단층 갤리선의 개수가 거의 120개였대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진술을 했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배가 멀쩡했을까요? 물 새고 뭐. 오! 정확합니다. 네. 어머. 어머, 너무 무겁고. 아, 물론 개수로만 따라잡는데 집착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도와줬다곤 하나 저들도 무역선을 만들던 도시국가들이지 전함을 만들던 애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카르타고의 5단층 갤리선 하나가 난파했대요. 이태리 반도로. 네. 그걸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물이 새고 무겁고. 그러면 배는 잘 저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조종은 잘 했을까요? 잘할 수가 있나요? 안 해보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네. 타렌툼에 모여가지고 같이 노젓기 연습하고 했대요. 재밌었겠죠? 그래서 박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오리배만 타봐도 범퍼카를 타는 거랑은 느낌 되게 다르죠. 네. 범퍼카는 쓰고 가고 하는 게 쉽잖아요. 방향 틀고 하는 것도. 근데 오리배는 방향 틀고 쓰고 가고 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근데 배가 크잖아. 제멋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지금부터 따라오셔야 됩니다. 참 해전사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형 해전은 태평양 전쟁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이 싸우던 전쟁이죠.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면 진주만 습격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겨요. 미국도 해군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많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배들은 하와이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주로. 네. 그 외에 뭐 샌디에고도 있고 뭐 좀 있었습니다만 주로 하와이에 있었던 거죠. 그걸 없애버리면 일본은 알래스카까지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서해안 쪽이 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주만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 역전된 게 뭐냐면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이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해전사를 좀 알고 보시면 훨씬 재밌어요. 자, 그 다큐는 따로 보시도록 하시고 비교만 좀 해드릴까 해요. 당시에 항공모함이 3대6, 전함이 0대7, 순양함이 12대14, 항공기가 343대 430이었어요. 왼쪽은 누구고 오른쪽은 누구예요? 그게 퀴즈입니다. 전함이 처음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미국이? 맞습니다. 미국이 배가 딸려요. 미드웨이 해전이 있고 나서 미국이 이기게 된 굉장히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량 공세를 펼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물량에서 딸리던 미국이 이깁니다. 이때 미국하고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은 중국이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면서 계속해서 실전을 통한 연습이 됐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해볼 일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하고 카르타고 상황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좀 다르다면 카르타고도 최근에 전쟁을 해본 적은 없다는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카르타고가 훨씬 우세할 거라는 것은 지중해 전역에서 알고 있었어요. 저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도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 이길 거라고 일본도 생각했고 미국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도 따르고 그리고 일본이 오만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미국이 이깁니다. 이러면서 전세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요. 똑같은 상황이 포에니 전쟁에서도 일어납니다. 제해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다를 끼고 살면서도 제해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바다로 나간다고 해봐야 일본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해권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월터 롤리 경군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부를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영국이 이걸 굉장히 빨리 깨달았어요. 사실은 스페인이 먼저 바다 쪽에서 셌기 때문에 네. 남미를 먼저 간 거죠. 그때 영국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칠도 저 부분을 굉장히 빨리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제해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배의 동력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처칠이에요. 석탄에서 석유로 넘긴. 그럼 배가 가벼워지고 빨라지거든요. 아, 그러면서 1차 대전 때 영국이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는 제해권을 알았을까요?
바다 나가본 적 없는데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로마를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오노나미 높이 평가해요. 도로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왜 바다의 중요성을 몰랐을까? 몰랐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본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스인들이 얘기는 해줬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근데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느낌 없죠. 그 느낌이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단순히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바닷가 도시를 공략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닷가 쪽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급이 되는 거야. 군대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식량도 공급되고. 로마가 그 전에 공성전을 했던 거는 성을 실제로 타고 넘었던 것보다는 포위를 한 다음에 말려 죽인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보급로가 열려 있으면 말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공성전을 하거나 할 때도 역시 둘러싼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지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는 뭐냐 하면 최근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알, 시라쿠사를 배경으로 한 전쟁씬이 나와요. 조기 아르키메데스하고 인디아나 존스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이. 시간 여행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 시라쿠사가 있고요. 그리고 함선들이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해서 시라쿠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거울전법 등등을 써가지고 로마군을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라쿠사 성 보신 거 기억나세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육지 쪽에서 막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이 아니야. 바닷가 쪽에서 둘러싸야 되거든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배 잘 못 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끼역끼역 젓습니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여기가 발가락 있는 데고요. 이태리 반도에. 여기가 메시나.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는데 위쪽 동그라미가 리파리 제도라는 데예요. 시칠리아 북동쪽에 있는 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밀레, 그 당시엔 발음을 했나 본데 지금은 밀라초라는 곳 이렇게 쏙 튀어나온 데예요. 요 앞에서 두 번의 해전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리파리 해전은 큰 해전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리파리 제도에 있는 수비대가 로마 쪽에 항복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로마군 최초의 제독인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시나 라는 사람이 제독이었거든요. 네. 저 제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선이 120척이라 그랬잖아요. 큰 배만. 그런데 17척만 데리고 빠르게 갑니다. 왜냐면 항복한다 그랬으니까. 요 동쪽 편이 지도로 봤을 때 왼쪽 편이 팔레르모예요. 거기는 카르타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 100km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요 정도를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찜해야지 하고서 17척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요. 뭐 항복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때 카르타고 배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겠죠. 소식은 들었으니까. 재빨리 옵니다. 그리고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쏠 준비를 하자 한 번도 바다에서 써본 적 없잖아요? 도망갑니다.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배는 17대 20으로 카르타가 조금 우세웠다곤 하나 뭐 큰 해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가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이때 한 500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해요. 주로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저 스키피오 아시나라는 사람도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납니다. 아시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이 붙여준 별명이래요. 너 바보다 이런 뜻인 거죠. 저기까지가 이름이 아니라 뒤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여놓은. 맞습니다. 로마인 이름 뒤에는 저런 식으로 뒤에 별명이 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키피오 아시나 이렇게. 왜냐하면 앞에 이름은 워낙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스키피오 아시나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별거 해본 것도 없이 포로로 잡히면서 리파리 해전은 지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뭐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때 카르타고 배들은 빠르게 대장을 잡았으니까 데리고서 팔레르모로 가버립니다. 그럼 무주공산이죠. 네. 이때 네. 나머지 한 100여 척이 메시나 항구로 해서 들어옵니다. 로마는 집정관이 한 번에 2명씩이에요. 그 집정관들이 사령관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스키피오 아시나였던 거예요. 잡혀가면 나머지 한 명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해군까지 지휘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해전이 일어납니다. 밀레 해전. 밀라초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전입니다. 이때 배를 준비를 하고 나섭니다. 당연히 카르타고에서도 옵니다. 초전박살을 해버리겠다. 로마 바다에 손도 못 담그게 하겠다. 그런데 카르타고 배들은 얼마나 노젓기도 열심히 잘하고 정교하게 했겠습니까? 일렬로 쫙 맞춰서 오는데 로마군은 줄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지를 못합니다. 어땠을까요? 카르타고 해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되네. 그렇죠. 무섭겠죠. 심지어 지금 이게 로마 배를 재현한 그림인데 요 아래 로마 배를 옆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 앞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보이죠. 저거를 이 다른 패에 걸쳐가지고 올라가서 공성전 하겠다는. 코르부스, 우리나라 말로는 까마귀래요. 보면 끝에 뭐가 보이냐 하면 뾰족한 게 보이죠. 배가 접근을 하면 상대방 배에 저걸 내려요. 180도로 움직였다 그래요. 그래서 배가 근처럼 퍽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다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리를 통해서 군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투를 합니다. 그 전까지 해전의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리파리 해전을 얘기 드릴 때 불화살을 쏜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당시에 배는 뭘로 만들었다? 나무.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근처로 접근을 하잖아요. 배 아랫부분을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 네. 을 보면 뭔가 뾰족 튀어나와 있죠. 이걸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부시는 겁니다. 저게 해수면 아래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찍히면 물이 들어오고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배 앞에다 저런 걸 붙이고 나타나자 카르타고 해군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저거 뭐냐? 근데 이때 해군 사령관이 저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이들은 바다는 처음인지라 전통 있다고는 없어요. 그냥 이기면 돼. 로마가 잘하는 건 뭐였냐면 육상전이었던 거예요. 해양 전투를 육상 전투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겨버립니다. 카르타고에서 파견한 해군의 3분의 1이 이때 소실된다고 해요. 부서진 것도 있고 납포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배를 가급적 안 부시려고 그래요. 납포합니다. 아, 그대로 자기들이 쓰려고. 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 납포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쨌든 이래서 해전다운 해전, 첫 번째 해전에서 로마가 의외의 대승을 거둡니다. 깜짝 놀랐겠죠, 모두 다. 그리고 나서는 카르타고도 살짝 쫄았는지 아니면 배를 너무 많이 손실을 일으켜서 그랬는지 약간 움츠려든 상태가 돼요. 대신에 로마는 기세 등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칠리아 섬 위에 사르데냐 그리고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가 있거든요. 카르타고 땅이었어요. 그 해안가 지방에는 그리스인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저기를 로마가 거의 싹 쓸어버립니다. 술키 해전이라고 또 해전이 한번 있었고요. 이때 카르타고의 사령관이 한니발 기스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니발 아닙니다. 한니발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처럼. 한니발 기스코라는 사령관이 제대로 못했다고 십자가형을 받아요. 카르타고는 인신공양도 있었던 것으로 본대요. 그것도 아이들을. 그런 게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카르타고를 정복한 다음에 그 재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파괴했는데 로마군이 그거는 무서워서 못 건드렸대요. 아이들의 저주가 이런 정도의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한니발 기스코는 십자가형을 받아요. 로마는 한 번도 패전한 제독이나 사령관을 사형에 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카르타고는 이 전쟁에서 꽤 많은 사령관을 사형에 처합니다. 제가 앞에 로마라고 적어두고 적은 건 로마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카르타고가 그 다음에 테르마 전투에서 이겨요. 저거는 왜 제가 적어놨느냐 하면 로마군은 로마 시민병하고요. 동맹국 군사가 거의 1대1 수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요. 총사령관은 로마 사람이고요. 같이 보통 잘 싸우거든요. 그때 사령관이 뭘 실수를 했는지 동맹군 쪽에서 삐졌어요.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리품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삐진 동맹군이 별도의 군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거를 카르타고군이 알고 거기만 공격한 거예요. 로마군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카르타고 승. 팔레르모 근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엔나
요건 내륙 도시고요. 카마리나 요거는 시칠리아에서 남해안을 타고서 이렇게 오는 위치에 있는 도시예요. 저 두 도시를 정복해버려요. 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시라쿠사가 동맹국인 로마한테 식량 공급을 하니까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던 전투였어요. 카르타고가 이깁니다. 로마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미티스트라티온, 발음도 어려워. 그리스어라서 저럴 거예요. 저기 포위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기긴 이기는데 진짜 힘들게 이겼나 봐요. 꼭 힘들게 이기고 나면 학살하고 노예화하고 합니다. 근데 저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리스인 국가들은 누가 대장이든 별로 관계없거든요. 자기는 무역하고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근데 로마가 들어오면 학살하고 노예화한다고? 그럼 문 안 열어. 카르타고한테 붙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건 로마가 실수한 겁니다. 틴다리스 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겨요. 그 해전에서 계속 이기죠. 이런 식의 전황이 펼쳐지면서 로마가 결정을 해요. 이제 전쟁을 끝낼 때다.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 때 계속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일본 본섬에 상륙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치열하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오펜하이머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아요. 로마는 아프리카 상륙을 결정해요. 너무 당연한 결정이겠죠. 시칠리아를 계속 공략하는데 쉽지 않은데 그냥 카르타고 본영을 쳐버리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출발한다는 걸 카르타고가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라쿠사에서 남쪽 해안을 타고 조금 움직인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 에크노무스라는 도시 앞에서 일어난 해전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군 사령관 이름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앞이 건 필요 없고 레굴루스. 나중에 왜 유명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의 리키타라는 앞바다예요. 지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파란색이 카르타고고요. 빨간색이 로마군입니다. 카르타고가 하객진을 펼쳤고요. 로마군은 뾰족하게 하고 갑니다. 저때 나왔던 오단진 갤리선만 비교하면 330대 350이었어요. 와죠 이거는. 그래서 더 지은 거예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고도 엄청나게 만들어서 보낸 걸 아실 수 있겠죠. 군인 수만 추정이 14만 대 15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하객진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로마군이 그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구성이 돼요. 이순신의 하객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배가 작아요. 조선 배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판옥선은 옆에 포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중 포격을 하려면 그렇게 옆으로 쭉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았대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심에 몰아넣고 쏘면 대충 맞겠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배끼리 부딪혀서 부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옆으로 쓰면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순신의 생각은 좀 달랐던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정면 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힘이 되게 좋았나 봐요. 로마군이. 그래서 카르타고의 중간에 있었던 부대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었던 위로부터 1, 2, 3, 4로 볼게요. 2, 3은 로마의 화살표에서 밀려나가 버려요. 삼각형 뒤에 있는 요 뒷부분은 뭐냐면 수송선단이에요. 그리고 수송선단을 지키는 부대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 양쪽에 있었던 1번과 4번이 얘네들을 쌈싸먹으러 옵니다. 앞에 있는 부대끼리 싸우고 옆에 있는 부대끼리 싸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카르타고의 중앙에 있는 데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중앙에 로마의 중앙에 있었던 부대들이 뒤로 돕니다. 그래서 역시 포위전을 펼쳐요. 항상 포위전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포위전을 펼쳐서 어떻게 됐냐? 빼기 숫자 적어놨죠. 로마는 한 10,000명 정도 전사했다고 하는데 카르타고는 3만 정도의 전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가 24대 파손됐고 카르타고는 94척이 파손되거나 납포된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로마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게 카르타고예요. 상상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카르타고는 유적이 좀 남아있기는 하나 워낙에 철저하게 부서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흔적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항구 멋있죠. 그러게요. 계획 도시였네요. 완벽한. 그리고 뒤를 보세요. 아프리카 우리 그럼 사막 생각하는데 네. 농지가 계속 펼쳐지죠. 미국의 중부에 있는 농토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레굴루스가 상륙을 하고요. 크산티포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이 둘의 싸움이 다음 편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